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그 문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영아, 오빠 퇴임 파티 때 예쁜 옷 입고 오라고 돈 넣어뒀어. 제 돈으로 전셋집을 얻어준 여자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눈앞에 불러들이려는 남편의 뻔뻔함.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용암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퇴임식 전날 밤, 저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62살의 홍정숙입니다. 오늘은 제 지난 삶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려 합니다. 때는 1985년 봄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25, 이제 막 꽃이 피어나던 청춘의 나이였지요. 시골에서만 자라 큰 세상을 알지 못했던 저는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서울은행에서 일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작은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였지요. 이제 정숙이 앞날은 활짝 열렸네. 서울로 시집 가다니. 아니, 정숙이가 우리 마을에서 서울 사람과 결혼하는 첫 번째 아니야? 마을 어른들의 축하 속에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 보였고 드디어 꿈꾸던 서울살이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벅찬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신혼 첫날 밤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내뱉은 말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시골에서 와서 그런가? 땅 내 밑에 두고 살기 좋아.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 그 순간 남편의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제 가슴 깊은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순간 제 마음은 움츠러들었고 저 말들이 농담인지 진담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신부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저는 혼자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결혼 뒤 시작된 시집살이는 더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향해 독한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태식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너 같은 시골년 절대 들이지 않았을 거다. 우리 집에 무슨 망조가 들었나. 우리 아들처럼 잘난 사람한테 배운 것도 없는 촌사람이 시집 오다니.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집은 왜 왔어? 좁은 집에는 시어머니, 시동생 둘까지 5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기에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보태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어김없이 저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고 때로는 주먹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시골 촌년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땐 제 안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끌어올랐지만 그 시절 이혼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단어였기에 저는 그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남편을 하늘처럼 모셔야 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제 발목을 잡았던 것이지요. 넉넉지 못한 살림을 꾸리기 위해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옷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결국 제 평생의 업이 되었지요. 동네 작은 수선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늘과 씨름을 했습니다. 손끝은 늘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혔고 어깨와 목은 늘 뻐근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시동생들의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시동생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선 장남인 제 남편만이 유일하게 대학을 마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아들을 마치 왕처럼 떠받들었고 남편 또한 자신이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라며 늘 으스대곤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인 저는 언제나 무시와 멸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꼿꼿하게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결혼한 지 15년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온 뒤 10년 동안 저는 홀로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몸을 뒤집어드렸습니다. 시동생들은 명절에 잠시 얼굴만 비추고 형수님 고생 많으시네요 라는 빈말만 남기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은행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지점장으로 승진했을 때에도 저를 향한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촌에서 올라온 내가 어디 가서 지점장 사모님 소리 들어봤겠어? 내 덕에 체면 차리고 사는 줄 알아. 그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지만 대꾸해봤자 폭언이 이어지고 결국 더 힘들어질 게 뻔했기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의 그늘에 눌려 살며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꿈을 꾸던 젊은 여인이 아닌 지치고 초라한 모습만이 비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인생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은행에서 정년 퇴직하던 날 저는 이제야 남편이 제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야말로 저에게는 새로운 지옥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평생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너는 도대체 뭘 했냐? 남편은 경제적 우위를 무기 삼아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그는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된장국은 왜 이렇게 짜? 아침부터 시작된 잔소리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화가 치밀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소리에 익숙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익숙해진 게 아니라 끝내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무력감이었지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러시는 거에 너무 참지 마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예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했던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는 달랐습니다. 엄마,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냥 참고 사세요. 괜히 문제 키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유산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품어 키운 아들마저 결국 돈 앞에서 진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더 서글펐습니다. 62살이 된 지금도 저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리고 그때마다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절대 내가 아니야. 남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누가 너 같은 걸 거들떠보겠어? 그는 제가 평생 번 돈마저 자신이 것이냥 행동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잔소리와 트집은 제 숨을 죄어왔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해져 마치 배경음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저 무력감에 젖어 제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경제적 우위를 무기로 삼아 저를 더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평생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바느질 좀 해서 번 푼돈이 집안의 보탬이 됐을 것 같아? 그러곤 어느 날 저를 노려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 장사해서 모은 돈 다 어디다 넣어놨어? 이제 내가 퇴직했으니 경제권은 전부
내 손에서 관리할 거야? 아무렴 은행 지점장까지 한 내가 너 같은 촌년보다는 낫지 않겠냐? 남편이 제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생을 바느질해가며 모은 제 돈까지도 빼앗아 가려는 거였어요. 왜요? 이건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가장이 돈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싫다고 하면 앞으로 생활비 한 푼도 안 줄 거야. 협박 섞인 목소리 앞에서 저는 결국 통장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바늘 끝에 손가락을 찔리며 모아온 돈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구나.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에 지쳐버린 초라하고 늙은 제 모습만이 비쳤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의 얼굴일까? 운명을 바꾼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수선집에 자주 들르던 부동산 사장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사 잘하셨죠? 저번에 남편분이 괜찮은 물건으로 전세 계약하시던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전세 계약을 말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전세요? 부동산 사장의 얼굴이 어색해졌습니다.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모르셨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 모르게 전세 계약을 했다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날 밤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전세 계약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던데요.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 개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집어치워. 다른 사람 얘기랑 착각한 거겠지? 늙었던 억지와 변명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에 제 통장에서 왜 돈을 빼갔어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남편은 비웃으며 제 앞에 다가와 윽박질렀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뭐 얼마나 번다고 내 돈 타령이야? 그건 다 내 돈이야.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 역시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에요. 제 손으로 바느질하며 모은 제 돈이에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날 밤은 고함과 분노 속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남편의 동태를 살피었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휴대폰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평생 바느질하며 모은 적금과 힘겹게 숨겨온 비자금 통장에서 돈을 빼내 다른 여자의 전세집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며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애써 지켜온 제 삶의 땀과 세월이 단숨에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혀 버렸으니까요. 제가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가 결려도 꾹 참으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세집을 마련해준 여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을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박미영. 다름 아닌 제 수선집을 드나들던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손에 들어가면 옷태가 참 달라져요. 우리 남편도 정말 좋아해요. 늘 그렇게 웃으며 말하던 그녀가 알고 보니 제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견디며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화면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 떨림은 곧 뼈를 저미는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 고스란히 남겨진 문자 메시지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집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네. 오늘도 보고 싶어? 언제 와? 와이프가 의심해서 한동안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참고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으며 지켜온 나의 결혼 생활. 그리고 손가락이 찔리고 어깨가 결려가며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모아온 돈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가정의 버팀목이 아니라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건 상처와 멸시, 그리고 이제는 치명적인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던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슬픔과 분노 사이에서 번쩍이는 한 줄기 빛 같았지요. 그것은 바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더는 참지 않아도 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울어서 부은 눈, 깊어진 주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분명 어제와 같은 얼굴인데도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제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벗어날 거야. 속으로 중얼거린 제 목소리는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만날 수 있을까?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지금 당장 갈게요. 1시간도 안 되어 수진은 제 앞에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많이 우셨네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제 돈으로 마련한 전세집, 그리고 박미영이라는 여자까지. 제 말이 끝나자 수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의 손길이 제게는 구원의 밧줄 같았습니다. 엄마 경제적인 건 너무 걱정 마요. 엄마 바느질 솜씨랑 제 디자인 감각을 합치면 뭔가 해볼 수 있어요. 요즘 핸드메이드 파우치가 인기 많거든요. 엄마, 우리 같이 해봐요. 수진의 말은 마치 얼어붙은 제 마음에 불을 지펴주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무너진 제 삶에도 새로운 길이 있다는 희망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아들 준호는 달랐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자 그의 얼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룩졌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아버지랑 원수진다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준호야, 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도 다 봤잖니? 그렇다고 이혼이라뇨. 아버지가 엄마 편하게 해주진 못했어도 그래도 군계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체면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결국 바라보는 건 제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과 권위라는 사실. 그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희들 생각해서 수십 년을 버텼어.
하지만 이제 엄마 인생을 찾고 싶단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결의가 제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제 삶,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삶을 구해낼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간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세월의 짐을 한꺼번에 털어놓자 변호사는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특히 사모님이 평생 벌어온 돈을 남편이 외도에 사용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그 말에 제 어깨가 순간적으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듣고 인정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지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부인께서 생활비를 늘 함께 책임져 왔고 그 돈이 외도로 쓰였다는 증거가 분명하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숙이 눌려있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언을 녹음했고 외도녀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해 외도녀에게 흘러간 돈의 흔적도 일일이 파악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수첩에 메모를 남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홍정숙.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해. 한편 남편은 자신의 은행 퇴임식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이 정도 파티는 해야지. 그는 동료와 지인들을 대거 초대했고 심지어 외도녀까지 지인 행세를 하며 부른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부엌 일이나 시중 드는 하인쯤으로 생각했는지 파티 준비의 세세한 부분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큰 틀은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세세한 것들 챙겨. 음식이며 좌석이며 제대로 신경 써.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입가에 삐죽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허세와 체면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정작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저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퇴임 파티가 곧 제 해방의 무대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제 계획을 털어놓자 그녀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응, 그래야만 할 것 같아. 이젠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엄마의 억울함은 엄마 스스로 풀어야지.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결심하셨다면 저도 지지할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또다시 솟구쳤습니다. 딸의 따뜻한 지지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그 문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영아, 오빠 퇴임 파티 때 예쁜 옷 입고 오라고 돈 넣어뒀어. 제 돈으로 전셋집을 얻어준 여자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눈앞에 불러들이려는 남편의 뻔뻔함.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용암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퇴임 잔치 전날 밤
저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내일이면 끝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문턱에 서 있다는 설렘이 제 안에서 요동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지쳐 보이는 얼굴,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눈빛만큼은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홍정숙,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을 시간이야. 더는 누구의 그림자 속에도 숨으려고 하지 마. 62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파티 준비는 다 끝났지? 사람 많이 올 테니까 특별히 신경 써야 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은 제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기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저는 되뇌었습니다. 그래요. 빈틈없이 준비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파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괜찮아, 수진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엄마는 평생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식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던 굴레를 끊어낼 시간이 이제야 찾아온 겁니다. 퇴임 파티 날 예약된 식당 연회장은 은행 동료들과 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끔히 다린 정장을 차려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악수하고 웃음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도 되는 듯 허세와 자부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식당 한쪽에 앉아있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조심스레 앉아있는 박미영. 수선집을 드나들던 단골 손님, 그리고 남편의 외도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 가슴은 쿵쾅거리며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김지점장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사모님, 축하 말씀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케이크 앞에 선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퇴직을 축하하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는 숨을 고르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30년도 훨씬 넘었네요. 25세 시골에서 올라와 은행원과 결혼했을 때 저는 마냥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수십 년간 손가락 끝이 찔리고 어깨가 아파도 참아가며 번 돈을, 그 피 같은 돈을 몰래 빼내서 다른 여자의 전세집을 마련해 주었죠.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남편과 저를 오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눈앞에서 하얗게 질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촌년이라 무시하며 제가 번 돈으로 시동생들 학비를 대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었지만 남편은 저를 하인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돈으로 전세집을 얻어준 여자를 제 눈앞에까지 불러오네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사회자조차 말문이 막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 오늘 이 자리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탁 내려놓는 순간 연회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외도녀 박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급히 자리를 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남편은 다급히 다가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저는 단호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엄마는 용감하셨어요. 아들 준호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서 있다가 결국 엄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과거 전체와 단절해야만 했으니까요. 6개월 후 이혼 소송은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모은 돈 중 남편이 빼돌린 전세 자금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의 연금 일부도 분할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눌렀던 바위덩이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준호가 제 앞에 와 무릎을 꿇듯 사과했을 때 제 눈에서는 또 다른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제야 가슴 깊은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지금 저는 딸과 함께 핸드메이드 파우치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바느질 솜씨와 딸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만나 매번 주문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전엔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바늘을 잡았지만 이제는 제 의지와 기쁨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주문, 포장, 홍보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딸이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주문을 거뜬히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번 돈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제게 말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날이 될까?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네. 얼마 전 외도녀에게도 버림받고 주변의 신뢰마저 잃은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그동안 미안했다.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하지만 저는 단 한 줄의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고 제게 남은 것은 자유와 새 삶이었으니까요. 엄마,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배가 됐어요. 딸이 기쁜 얼굴로 말했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62살의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수진아. 네. 엄마, 우리 함께 멋진 일을 만들어가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갑니다. 62세, 평생을 되찾은 한 여자의 새로운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엄마로만 불리던 제가 아니라 홍정숙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제 인생을 말이지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도 저처럼 오랜 세월 참고만 살아왔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저는 60이 넘어서야 제 길을 찾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도 새롭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저를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딸과 함께 마음껏 살아보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이야기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